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자정을 넘긴 시각에도 몇몇 사무실의 불빛은 꺼질 줄 모릅니다. 모니터 속에서 쉼없이 움직이는 붉고 푸른 그래프들. 그리고 그 수치를 응시하는 이들의 눈동자에는 피로감보다 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풍경은 단순한 야근의 일상이 아닙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정적과도 같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검은 코끼리, 블랙 엘리펀트라는 기이한 존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검은 코끼리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재앙을 뜻하는 블랙 스완과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말하려 하지 않는 거대한 문제인 방안의 코끼리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즉, 발생하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고 그 징후 또한 도처에 널려 있지만 대중과 기득권 모두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치명적인 위기를 상징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우리는 비슷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태국 바투아가 폭락하고 동남아시아 경제가 도미노처럼 쓰러질 때 우리는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서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었고 한국 사회의 문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기시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의 부실이나 외환 보유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부동산 거품의 균열,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요동치는 환율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거대한 뇌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견고해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보며 안도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 부담과 유동성 고갈이 소리 없이 경제의 모세혈관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보고서, 그리고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경제 지표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보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거대한 코끼리를 보지 못한 척하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댑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그 검은 코끼리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발걸음이 우리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차갑고도 냉정한 진실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징후는 이미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신호는 한국 경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자금 시장의 동맥경화입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 시장은 얼어붙었고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기업들조차 자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은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를 극도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위기가 단순히 수치상의 하락에 그치지 않고 서민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는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의 얼굴에는 늘어난 이자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가득합니다. 가계부채 총액은 이미 국가 GDP 수준을 넘어섰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위험 수위입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영원히 우상향할 것만 같았던 아파트 가격은 거래 절벽 속에서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는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한국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낙수 효과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대기업의 실적은 반도체 경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며 하청구조의 말단에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폐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붙은 임대문의 전단지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환율 또한 우리를 압박합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마다 수입 물가는 치솟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잡기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고뇌하는 동안 시장의 유동성은 빠르게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들이 특정 분야의 붕괴에서 시작되었다면 지금의 징후는 경제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벽면에 수만 개의 미세한 균열이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댐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벽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균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신호들이 가리키는 종착지가 어디인지 직시해야만 합니다.
설마 하는 안일함이 우리를 잠식하는 사이 검은 코끼리는 이미 방 한복판까지 들어와 거친 숨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위기의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요? 경제라는 복잡한 생태계에서 재앙은 결코 단일한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도미노처럼 하나의 무너짐이 다음 요소를 타격하며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중심에는 레버리지, 즉 과도한 빚의 축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는 저금리라는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낮아지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빚을 내어 자산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빚이 자산을 불려주는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하면 그 지렛대는 자신을 공격하는 흉기로 변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메커니즘은 역자산 효과와 부채의 역습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에 가처분 소득은 이자 비용으로 흡수됩니다. 쓸 돈이 없어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 경기는 침체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독특한 구조인 전세제도는 이 충격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빠지게 되고 이는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로 번집니다. 여기에 대외 변수가 기름을 붓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따라 글로벌 자금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회귀하려 하고 이는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 유출을 초래합니다. 한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 위험을 높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는 제2금융권과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융기관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실물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코끼리가 우리를 짓밟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로 시작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임계점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시스템이 붕괴하는 속도는 언제나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톱니바퀴가 거꾸로 돌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엔진이 멈추기 전에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국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우리만의 특수한 사례일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반복되며 세계 곳곳에는 과도한 낙관과 부실한 대응이 초래한 비극적인 사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사례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남미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입니다.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방만한 재정 운영과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대외 부채 관리에 실패하며 반복적인 모라토리엄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초인플레이션은 중산층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사례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로존 가입이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복지 파티를 즐기던 그리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파도가 닥치자 가장 먼저 침몰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 속에서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어섰고 국가의 주권은 채권단에게 넘어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터키, 튀르키예 위 상황은 환율과 금리의 역설을 잘 보여줍니다. 정치적 논리에 매몰되어 경제 원칙을 무시한 저금리 정책을 고수한 결과 리라와 가치는 폭락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국민들은 매일 아침 오르는 빵값을 걱정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베네수엘라는 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포퓰리즘이 어떻게 국가를 해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안의 코끼리를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이 경고를 보내고 지표가 위험 신호를 보낼 때 그들은 정치적 이익이나 일시적인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며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들 국가와는 체질적으로 다르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풍부한 외환 보유국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채의 질과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마주한 검은 코끼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거대하고 위협적입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가 외부의 충격에 의한 갑작스러운 사고였다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위기는 내부에서 서서히 타들어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글로벌 사례들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코끼리를 외면한 대가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그 사회의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참혹한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검은 코끼리의 발걸음이 한국 경제의 본진을 어떻게 타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부의 하향 평준화와 성장 동력의 상실입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인 가계부채는 단순한 가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소비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이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되면서 내수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이는 자영업자의 몰락과 서비스업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균열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양상입니다. 건설 현장에 돈을 빌려준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자금을 공급했던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미국을 강타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한국판 변주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부문에서도 양극화는 심화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두고 버티지만 한계 기업이라 불리는 좀비 기업들은 고금리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의 파산은 고용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실직한 가장들이 다시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또한 국가 신인도의 하락은 환율 변동성을 키워 외화자금 유출을 가속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폭등을 의미하며 서민들의 밥상을 위협하는 실존적인 공포로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영향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절망입니다. 자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는 청년들에게 도전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역동성은 사라지고 위기 대응을 위해 쏟아부은 재정은 국가 채무의 급증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검은 코끼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 입은 중산층과 회복하기 힘든 사회적 신뢰의 붕괴만이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위기가 가시화되자 정부와 중앙은행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응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위태롭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가계부채의 폭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거나 동결하자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져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을 감내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퇴로가 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싶어도 이미 급증한 국가 채무 비율이 발목을 잡습니다. 신용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장 무너지는 민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팽팽히 맞섭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위기를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에 가깝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들은 당장에 불을 끄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잠재적인 부실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지금의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전 세계적인 동조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글로벌 복합 위기의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마다 시장은 숨죽여 지켜봅니다. 그들의 선택이 코끼리를 방 밖으로 몰아낼 정교한 작전이 될지 아니면 잠자던 코끼리를 깨워 날뛰게 할 실책이 될지는 오직 시간만이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임시방편만으로는 이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시경제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 냉정한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채의 다이어트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향수에 젖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가처분 소득 내에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는 유동성 확보는 위기 시에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구성도 필수적입니다. 부동산에만 치우친 자산 구조는
유동성 위기 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자산의 일부를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 혹은 변동성이 낮은 우량 채권으로 분산하여 환율 리스크와 시장 하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에 있어서 모르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휩쓸려 고위험 자산에 뛰어드는 것은 코끼리 발밑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개인의 몸값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고용 불안이 커지기 마련이므로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쌓아 소득원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자산 구조를 재편할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위기들 속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졌지만 누군가는 냉철한 판단으로 부의 지도를 새로 그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지표를 읽는 차가운 머리와 실행에 옮기는 단단한 심장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자산과 부채 상태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만이 이 검은 코끼리의 난동 속에서 소중한 가정과 일상을 지켜낼 유일한 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실체, 검은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선뜻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진실, 그리고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경고음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소음이 되어 우리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땀방울이며 한 가정의 평화이고 다음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터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검은 코끼리를 직시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온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다시는 1997년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신호를 미리 보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과 편리함 때문에 눈을 감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위기를 인식하는 순간이 바로 해결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눈앞의 표심보다 100년대계의 관점에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기업은 내실 경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경제적 문해력을 높이고 각자의 삶을 지탱할 방벽을 쌓아야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마치는 이 순간에도 시장의 그래프는 쉼없이 움직이고 누군가는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검은 코끼리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때만 괴물이 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존재를 인정하고 대응하기 시작할 때 그 거대한 짐승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통제하고 다뤄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다만 그 새벽을 맞이할 자격은 오직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방 안에는 어떤 코끼리가 서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코끼리를 향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 경제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깊은 곳,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허리이자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입니다. 통계상 자영업자 비중이 유독 높은 한국 구조에서 소비 위축은 곧바로 생존의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은퇴 자금을 모두 쏟아부어 차린 식당, 대출을 받아 시작한 작은 카페들은 이제 꿈의 터전이 아닌 채무의 늪이 되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원재료 값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랐고 가파르게 상승한 금리는 매달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을 2배 가까이 늘려놓았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늘어나는 이 잔인한 수식 속에서 많은 이들이 폐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지조차 고심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철거 비용과 남은 대출금 상환 압박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소위 유령 점포들이 도심 곳곳에 늘어만 갑니다. 이들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파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영업 대출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 신용대출과 얽혀 있어 가계부채 부실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임대, 문의 문구들은 단순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넘어 우리 이웃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검은 코끼리는 이처럼 가장 약한 곳부터 차례로 짓밟으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시 지표의 화려한 숫자에 가려진 이들의 고통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한 대기업의 수출 호조만으로는 이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또 다른 축은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라는 이름의 거대한 금융 사슬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 방식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였지만 하락기에는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독배가 되었습니다. 건설사, 시행사, 그리고 이들에게 자금을 댄 증권사와 저축은행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사태가 겹치면서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자 이 사슬의 고리들이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건설사의 부도는 연쇄적으로 하청업체들의 자금난을 부르고 이는 다시 금융권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집니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가운데 이번 위기는 그 규모와 범위 면에서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특히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멈춰선 수많은 사업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이나 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치유라기보다 고통을 뒤로 미루는 응급처치에 가깝습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금리 인하의 시점이 늦춰진다면 이 뇌관은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자금은 급격히 경색되고 건실한 기업들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교하고도 위험한 금융의 탑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공사가 부실했던 탑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검은 코끼리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금융 시스템의 근간입니다.